이제 우리가 10월을 맞이해서 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두 사람의 이제 지도자를 줬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국가의 아주 근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이제 놓아줬고, 지난 한 5, 6천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가난에 찌들고 정말 한 번도 부라고 하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누리지 못하고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또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이 사람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모든 부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게 됐습니다. 며칠 전인가 과거 대통령들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냐, 1등이 노무현이더라고요. 아니, 자살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1등이 되고, 글쎄 2등인가 3등이도 문재인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완전히 다 좌익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찍는 사람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이거 조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나라의 이러한 그 운명이 지도자에 이제 달려있는데, 정말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준 박정희, 그래서 오늘 1부는 박정희의 위대한 5.16 군사혁명, 2부는 5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박정희의 위대한 유산, 선택, 이 유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김영삼 기자를 모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역사의 진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돌아서는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게 언젠가요? 코로나 사태가 한참 막 기승을 부릴 때 텅 빈 그 객석을 보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부한다는 게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 유튜브에 자주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컨텐츠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튜브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주제로 한 내용인데요. 10월 달에 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날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유신을 선포한 날이 10월이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 또 10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들여다보려면 5.16 그리고 1964년에 6.3 사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국교를 하려고 열심히 국교를 하는데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금 새끼 밥도 못 먹어서 밥을 굶는 국민들에게 밥 좀 한번 먹여보자. 밥을 먹이려면 우리가 경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산업을 일으킬 돈이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때는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국교를 수교해야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다 나서서 저거 제2의 이완용이다 하고 반대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10월 유신입니다.
다음 시간에 10월 유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월 유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월 유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10월 유신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뭐 박정희는 뭐 독재한 거 아니냐, 뭐 경제는 뭐 잘 살겠지만 독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 그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이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그 징기스칸 동상입니다. 제가 언론사 생활하면서 한 50개국을 가서 그 나라의 가장 상징거리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들의 동상이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정복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칼이나 창을 들고 막 적을 무찌르는 이런 장면으로 돼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나폴레옹이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은 보시다시피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대비 다른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상징인물의 동상과 책을 읽고 있는 이 동상을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어떤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붓을 든 사람들, 그 다음에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으로 존립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민 통치죠. 다른 나라들은 무인 통치입니다. 문민 통치구, 무인 통치구 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체제나 정치 집단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그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내부의 적을 막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방첩 기능이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을 막는 군대를 통솔하는 기능. 다 합치면은 어쨌든지 간에 칼을 든 사람들이, 총을 든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를 형성하는 나라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모든 나라는 다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칼을 든 장군이나 지휘관들이 왕이 돼서 그 국민들을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없이 체력을 단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려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일에 전력 투구를 하죠. 중국의 이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례 없는 이 경제 그 성장을 이뤄가지고 풍요를 구가하다 보니까 이거 뭐 군인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쓸데없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진족 금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하면 패할수록 밀려가지고 저 양자강 남쪽 아래로 밀려가가지고 남송이라고 그 간신히 그 국가를 유지하면서 제발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말려고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끝없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주자 성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그 공자가 만든 유교를
새롭게 해석을 해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쟤네들은 문명을 모르는 오랑캐들이야. 문명은 우리가 뛰어나. 하지만 우리가 그 무력이 없어가지고 쟤네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신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주자학 내지는 성리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승리법을 주장하는 학문이기도 하죠. 그러한 주자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핵심이 됐습니다. 고려에서 그 무인 정권이 1270년에 무너집니다. 1270년 이후에는 약 지금까지 700여 년을 그야말로 붓을 든 붓잡이들이 칼을 든 칼잡이를 찍어 누르고 국가를 통치를 한 아주 문민 통치의 전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농공상이라는 신분구조입니다. 사는 글 읽는 선비들, 농은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좀 인간으로 쳐주는데 뭐 공상, 뭐 기술자나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대를 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고시 공부하느라고 정신을 놓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죠. 내 자식 기술자 된다고 그러면은 누가 너 그래 기술자 해라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는 부모들 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는 과거의 이 DNA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바로 이 산업공상이라는 신분구조로 돼 있는 나라를 어느 날 박정희라는 사람이 5.16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우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국민들 밥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공상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상공농사 내지는 공상농사의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라는 것입니다. 5.16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진정한 혁명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몇백 년 우리가 이어오던 이 전통 질서를 일거에 뒤집어 엎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엄청난 엔지니어, 기술자, 전문가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혀서 그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행사를 합니다. 이런 이공계 출신들을 관료로 등용을 시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테크노크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법론을 누가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을 했느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제일 중국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상무위원 10명들 전공을 보면 다 이공계입니다. 이공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재임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7년 재임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5년 재임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집권기간을 합치면 정확하게 30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 정치를 연구한 다나카 메이라는 이 정치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고 한국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책을 1992년에 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붓을 든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30년은 하여간 한국 역사에서는 지극히 예외로
이 총을 든 사람들이 통치를 했던 무인 통치의 나라다. 이건 조선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예외 중에 예외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외가 끝나면 너무나 빠르게 이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 질서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력들은 자기네들을 문민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문민정부죠. 군정종식. 자, 이 박정희, 전두환 이런 것들은 다 이 군인들이 통치하던 이거 엉터리 나라야. 그러니까 다시 전통 질서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는 게 문민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정치학자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지구상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통계를 낸 걸 보니까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이 지구상에서 총 475회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236회가 성공을 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특히 그 시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해가 1958년입니다. 58년에는 태국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라크, 수단 등등 전 세계 제3세계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그 나라에서 또 연속으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저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4번인가 5번 쿠데타가 일어나요. 요 사진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내윈 장군이라는 사람이고,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쿠데타를 합리화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전 세계 모든 군사 쿠데타의 지도자들은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이 연구를 해본 결과 사회 혼란을 내가 해소하겠다. 둘째,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 셋째,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헌팅턴이 쿠데타를 연구해 본 결과 기존의 정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군의 정치 개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장군도 1961년에 5.16을 일으킬 때 우리 사회를 빈곤에서 탈출시키겠다.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 그 다음에 근대화를 이루겠다. 또 한 가지, 한국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그 당시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 그 당시 사회 혼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그 시위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니까 뭐라고. 5.16 1년 전인 1960년에 한국의 수출입 통계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0년에 한국이 해외에다 수출한 것은 3,283만 달러. 거의 대부분이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김, 무역, 돼지 이런 거를 수출했습니다. 이 공장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농산품이나 이런 걸 수출한 거죠. 수입은 얼마를 했느냐? 3억 4,353만 달러. 그러니까 수입이 10이고 수출은 비율로 따지면 1대 10의 아주 절망적인 무역 적자의 나라. 자, 이 정도면 무역 적자가 3억 1,000만 달러고 이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을까요?
수입 대금 중에 28.3%는 정부가 가진 달러로 어떻게든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와 그 다음에 해외로부터 이제 구호 자금, 원조 자금을 받은 걸로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려면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뭐 석탄이나 기름을 사올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원조 받은 돈으로 사오는 겁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2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 주한미군에 이제 뭐 막사를 지면은 막사 질 때 필요한 노무 인력 이런 걸 대주고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기에 이 정도의 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매년 국가 예산의 거의 72%를 미국이 원조를 해주면 이 나라가 존립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상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이야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뭘 하는데 쓰는 돈이 7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살 빼느라고 난리인데 그 당시는 하루에 밥 세 끼도 못 먹어가지고 쫄쫄 굶는 나라였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급식으로 이 옥수수 빵을 쪄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옥수수는 어디서 온 옥수수냐? 미국이 잉여 농산물로 준 그걸로 학생들 점심을 못 사오니까 그걸로 이제 빵을 쪄서 나눠주던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IBRD라고 하는 세계개발은행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통계를 내보니까 82달러예요. 그 당시에 이제 IBRD가 통계를 낼 수 있는 나라가 125개국이었는데 그 125개국 중에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101번째. 전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난했다는 나라죠. 그 당시 북한은 어느 정도였느냐? 북한은 1인당 소득이 320달러. 그러니까 한국의 남한의 4배였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브라질의 바로 위에 50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북한은 왜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일본이 36년간 식민 통치를 하면서 북한에는 이 지하 자원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력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지하 자원을 원료로 하고 수력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공장을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흥남 일대, 평양 일대 엄청난 그 중화학공업 공장을 져서 거기서 무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에게 공급을 하느라고 엄청난 공장을 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거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북한은 그 일본이 남겨놓은 그 중공업 시설을 가지고 197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2위의 공업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남한에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업 구조를 남농 북공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쪽에서 농사를 지려면은 비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료는 경원선 철도를 통해 가지고 흥남에 있는 질소비료 생산되는 것을 실어다가 농사를 짓게 해서 남한의 주력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이 되다 보니까 남한은 정말 산업시설이라는 게 보잘것이 없었죠. 그래서 1959년, 60년, 61년 이 무렵에 한국에 와 있던
그 외국 기자들,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던 그 미국의 이 원조기관 관계자들이 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헐벗은 민둥산, 할 일이 없이 노는 청장년,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오고 배고픔이 상식이었던 곳, 제대로 된 건물이나 교량, 도로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절망적인 민생고에 빠진 나라. 이게 5.16이 일어나던 1961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북한이 생각나시죠? 근데 그 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4배나 잘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남한 사람들은 그 북한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일본에 살고 계시던 제1교포들은 남한도 바라보고 북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 뭐 제1교포들 어떻게든지 좀 그 한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러는 와중에 북한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대거 선전단을 보내가지고 지상낙원인 북한으로 와라. 북한으로 오면 모든 것이 다 공짜다. 너희들 오면은 집도 져줘. 그 다음에 병원도 공짜야. 그리고 오면은 직업도 다 만들어줘. 지상낙원인 북한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북한이 지상낙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많이 가죠. 그 북송선 타고 북한으로 갔던 제1교포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탈북자 중에 가장 성공한 탈북자 중에 하나인 강철한 기자 아시죠? 강철한 기자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했었는데, 강철한 기자의 집안이 제1교포로 계시다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다가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요독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던 그 집안 사람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한국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국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보고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한국 상황을 연구한 다음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인데 1961년 7월 27일 그러니까 5.16이 난 지 2달 후에 일본이 이 정부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경제 성장과 자립을 이루기는 절망적이다. 이렇게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 둘째, 자원이 부족하다. 셋째,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넷째, 군사비 압력이 너무 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1년 연간 예산의 51%가 우리 국방비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 예산의 4%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1년 예산이 100이면 그 100 중에 52를 군사비로 써야 됐단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정치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 6번째는 민족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뭘 투자할래도 투자할 돈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행정 능력마저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형편없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정희라는 육군 소장이 뭐 좀 한번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불안을 어떻게 내가 한번 잠재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좀 밥 좀 먹이고 나라를 한번 근대화시켜 보겠다라고 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5.16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이 65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군대를 끌고 한강을 넘어가지고 서울을 점령한 혁명군은 몇 명이었느냐? 3,600명이었습니다. 불과 3,600명의, 말하자면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이 한강을 건너가지고 청와대를 점령하고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KBS를 점령하고 그냥 몇 군데 점령하고, 야, 우리 군사혁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64만 몇천 명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3,600명 때려잡으려고 맘먹었으면 이건 뭐 그냥 끝난 거죠. 다른 군인들은 왜 안 움직였을까요? 다른 군인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너무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당시 이 미국의 정보기관의 비밀 해제된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3갈래 루트에서 군사 정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그 셋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만약에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 5.16을 안 일으켰으면 다른 어느 그룹에선가 5.16과 비슷한 일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민간 정치 지도자들 가지고는 이 나라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우리 군부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인데, 윤보선 대통령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민간 정치인들도 다 알았어요. 이대로는 희망 없다고. 그리고 5월 16일 날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점령을 했을 때 시민들이 보인 반응, 시민들은 5.16을 반겼습니다. 단 한 번도 저항하고 뭐 돌을 던지거나 너 군인들이 왜 나왔어?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5.16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들은 전부 다 그냥 잊고, 마치 이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 국민들의 열망하고는 정반대로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뭐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써놓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 오죽했으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가장 강력한 정적이 되는 장준하, 함석헌 이런 분이, 이거는 5.16에 출동을 했던 해병대 혁명군의 지휘관이었던 김윤군 장군의 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16이 나기 얼마 전에 이제 이 장교들 이 정신교육을 위해서 장준하 씨, 뭐 함석헌 씨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듣는데, 그때 장준하, 함석헌 선생이 여기 있는 해병대 장교들에게 김포에 있는 해병여단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대요. 지금 나라가 도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내 강의 들을 때냐, 총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을 좀 구해라. 장준하 선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준하 사상계를 발행하는 장준하 선생은 5.16이 일어난 그 해에 사상계 특집호에 5.16은 민족을 구해줄 혁명이다. 모든 국민들, 모든 지성인들은
혁명을 반겨야 된다라고 번두 칼럼을 쓸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박정희 장군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과 3,600명 정도의 이 군을 가지고 왜 혁명을 일으켰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박정희 장군은 진짜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몇 분들을 모시고 학생들 이런 분들을 이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가지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해서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금강휴게소에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위령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만들 때 76명인가 하는 기술자들이 순직을 했어요. 도로 만들다가. 그리고 이제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 유경수 여사 집안은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부자 집안입니다. 옥천에 가보시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집에 가면 방에 들어갈 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들어갈 정도로 정말 비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키가 작아요. 막 자라나야 될 때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난이 이제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뭐냐? 밥 굶는 국민들은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새끼 밥을 먹여야 된다. 박정희는 자기 머릿속에 당신이 가장 신성한 게 뭐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밥이야.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밥이 가장 신성하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가 가장 신성하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 사실은 비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가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빨리 나와서 지금 민주주의 해야 되니까 투표하쇼. 일어서도 투표까지 걸어갈 힘이 있어야 가서 투표라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장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자, 박정희라는 이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분이 왜 총을 들고 그 위험한 목숨을 건 혁명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요 발언을 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혁명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권, 민주 다 좋은 말이다. 누가 모르냐 그거. 그런데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게 당장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민주주의, 인권 이거 다 말장난하지 마라. 말장난이다 이거. 인권이나 민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다 해결된다. 두고 봐라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우리 목표가 저기인데 저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라도 국가 건설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혁명군의 기획을 담당을 한 이석재 씨가 나중에 감사원장을 했는데 이석재 감사원장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얘기를
야, 국민들 앞에서 좀 끌고 목표까지 안 가면 뒤에서 발길로 걷어차서라도 목표까지 가자.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장군은 혁명의 대의명분을 국가 근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생각하는 근대화의 핵심이 뭐냐? 첫째, 배고픈 국민에게 새끼 밥을 먹이자. 김일성이가 비슷한 시기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국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박정희 장군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새끼 밥을 먹이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우리 국가 살림의 72%를 미국이 주는 원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원조를 주면은, 원조를 받으면 이 원조가 이게 공짜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이 원조를 주는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이 이 돈 너희들 그 원하는 대로 쓰지 말고 우리가 쓰라는 대로 써.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는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죠. 그런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주장대로 살 수 있는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국 강병의 조국을 건설하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한 근본 목표였습니다. 밥 굶는 국민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고 안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어쩌면 혁명가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961년 5월 16일 날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962년 1월 13일에 우리 국민들 밥 좀 먹여보겠다고, 산업화 좀 해보겠다고 제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출발이 1962년 2월에 울산공업단지, 지금이야 거기 가면 뭐 현대 자동차도 있고 뭐 조선소도 있고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냥 보리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울산공업단지를 만드는 그 기공식에 가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의 수건인 부귀를 위하여 우리는 이곳 울산을 찾아와서 여기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경제개발 계획이 한 번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니까 2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3차 5개년 계획. 단순히 공장을 몇 개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농업국가였던 이 한국을 중공업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청문회에서 지금 뭐 장관 후보자 당신은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하시오? 쿠데타라고 생각하시오? 혁명입니다. 그럼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자행되는 모든 쿠데타는 법적으로 보면 헌법을 유린하고 합법적으로 구성한 정부를 타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법치로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한 이 집단이 나라를 아주 근본적으로 농업국가를 중화공업국가로 완전히
그래서 5.16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5.16이 혁명의 쿠데타냐 이렇게 물으면 그 쿠데타가 맞지. 그런데 그 쿠데타의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성공시킨 것이 혁명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많은 쿠데타들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조국을 구하고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근대화를 이룩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지도부를 교체하는 데서 끝나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건 불법적인 쿠데타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국가 한국을 중화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5.16 같은 정변을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4년에 6월 3일 날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 다 투디려 잡고 국교, 수교를 달성을 하죠.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정변에 준하는 일입니다. 10월 유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정희는 5.16 한 번만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그 결과물이 혁명으로 귀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역사 해석일 것입니다. 요 각하 혁명합시다라는 이 책은 이석재 그 감사원장이 회고록인데 이 회고록을 제가 썼습니다. 이분이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전기를 써서 이분에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책인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선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석재 장관, 우리에게 선거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요? 국민이 2, 3년간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선거를 통해 다 탕진해버리고 국민들 마음까지 해이하게 만드니 우리에게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이런 정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버리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에 민주주의란 참으로 어려운 제도요. 여야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물수도 돈을 낭비하면서 온 나라를 휘저어놓으면 일은 언제 하고 조국 군대는 언제 한단 말이오. 이게 혁명가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 국민들 먹고 살게 해서 국민들 다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 시켜서 충분히 모든 여건이 다 성숙됐을 때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1967년 제6대 대선 당시에 박정희 후보가 광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20세기에 살면서 우리 야당 사람들 사고방식은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선 야당 사람들의 머리부터 근대화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자기들이 집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에 숨을 돌리게 하여 살려놓았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로 먹고 삽니까? 배가 불러야 민주주의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밥의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박정희라는 이 정치인은 합법적인 선거나 유권자의 표심으로 탄생된 정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를 얻기 위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온갖 포퓰리즘을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상대방을 섬멸하는 데 아주 익숙한 그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 밥을 먹이는 것이 내 목표고 국가를 근대화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박정희는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달성한 것이죠. 만약에 박정희라는 이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정치가였다면, 아니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한일 수교를 제2의 이완용이라는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그것도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6개월 후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문가, 석학, 정치가, 언론인, 대학 교수들이 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철소 짓겠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제철소 짓느라고 고생한다 하고 박수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전 국민이 다 반대했습니다. 고속도로, 야 저거 부자들만 놀러 다니기 위해서 저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 드러나가지고 깽판 친 게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철소를 짓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포항제철의 회장 중에 유상부 회장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유상부 회장님을 언론사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유상부 회장님의 전공은 뭐냐면은 제철소를 짓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103만 톤짜리를 짓고 103만 톤짜리를 짓자마자 계속 끝없는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할 더 이상 증설할 땅이 없으니까 광양에다가 또 제철소를 새로 졌어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제철소 짓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반대하는 국민들 설득하는 거였다. 그래서 언론에서 협조를 좀 얻으시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몸담고 있었던 조선일보가 포항종합제철 짓는데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 언론이라는 거 모르느냐 말이야. 이렇게 저한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제철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져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짓고 제철소 짓고 그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빌려온 것이지. 그 돈을 빌려오려고 한일 수교한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나서서 저 박정희 저거 제2의 이완용이야 라고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일 수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대를 다 무릅쓰고 정말 너무나 정말 이 반대 이 학을 띈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새끼밥도 못 먹는 나라가 된다. 근데 나는 그런 걸 못 보겠다. 그러니 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일은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나보고 뭐라고 많이 욕을 할 텐데 욕을 해도 좋다.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가가 아니면 이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어떤 국가 근대화를 정치가적인 통치 행위가 아니라 혁명가적인 건설로 쟁취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쟁취한 대한 이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줌으로 해서 그 혁명의 대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돈도 없는데 기술 있어? 기술도 없는데
그거를 외국에서 빚을 내고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다가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거 제철소라는 건 말이야, 인구 1억이 안 되면 절대로 성공 못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성공해서 싼 가격으로 아주 훌륭한 양질의 철강을 생산해내면 선진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은 저런 후발국들이 저런 일에 동원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16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6.3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중화학공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이거 뭐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10월 유신이 일으켜요. 이러한 모든 행위는 뭐냐?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물적 기반, 그거를 이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로버트 달이라는 요 사진이 이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연구를 해놨냐면 이런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순진무구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해방이 된 나라들에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시장 경제를 집어넣어주면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특히 선진국이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가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의 물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이게 가능하구나. 두 번째로는 이쯤 되면은 중산층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 중산층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민주주의 하려면은 산업 기반부터 만들어야 돼. 그 산업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산층이 적어도 그 나라 국민의 40%에서 60%를 차지해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야 라고 책을 써요, 이분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에서 7,000불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이 언제냐면은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치를 때 간신히 1인당 5,000불 소득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로버트 달이 얘기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5,000불 정도의 그 물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 우리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물어보면은 나 중산층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5%였다는 거 아닙니까? 1987년에 가서야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건설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무슨 민주주의 안 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학자들이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닦기 위한 권위주의 체제 시대였다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시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언론인 최석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조선일보에서 유명한 아주 이 반골 기질이 강해서 박정희 정부를 아주 비판을 혹독하게 했던
언론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토론합니다.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초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혁명가가 박정희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안 한다고, 너 왜 서구식 민주주의를 왜 안 해? 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혁명가를 어떻게 정치가의 잣대로 재느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자기의 그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해요. 그래도 이분은 양심적인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미얀마, 볼리비아, 뭐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등 뭐 이 지구상에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난 그 나라들의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나라 쿠데타는 혁명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계층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꾸는 정도의 쿠데타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9%였습니다. 이건 박정희 정부가 존재하기 이전까지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1인당 그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1979년에 1647달러가 됐고, 수출은 5,5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275배가 늘었습니다. 농림업의 그 비중이 37%에서 19%로 낮아졌어요. 우리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중화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제조업 비중이 14%에서 27.5%로 늘었어요. 1979년에 중공업의 비중이 경공업 비중을 추월해가지고 한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혁명 아니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1년에 살가기 하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써야 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게 혁명이 아니면 뭔가요? 1962년에 김일성이가 쌀밥에 고깃국, 비단옥 그리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작년에 3년 내에 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지금 50년, 6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고마운지도 모르면서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유엔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북한 주민의 47.6%가 지속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은 IT가 48.2%로 세계 1위고 두 번째가 북한이다. 지금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극심한 영양 부족에 처해 있는 최악의 나라. 그래서 북한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의 축, 실패 국가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좋다고, 그런 나라의 수령님이 우리를, 인민을 구해주신다고,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지난 5년간 우리 국가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얘기를 했는데,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는지는 진짜 이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군사 정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세기에 일어난 그 많은 쿠데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쿠데타를 꼽아라 그러면은 터키의 나세르 쿠데타,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터키의 케말 파샤의 쿠데타,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의 쿠데타, 이
3대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세르하고 케말 파샤는 왕정을 전복시키고 공화정을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근대화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국가 근대화까지를 성공시킨 것은 누구냐? 박정희다. 그래서 5.16은 국가개조, 산업화,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왜 쿠데타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아까 가카우리 혁명합시다라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이석재 감사원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석재 감사원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5.16을 기획한 분인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합헌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장군 나이가 43세, 자기가 36세, 김종필 나이가 35세. 새파랗죠? 육군 중령, 그 다음에 육군 소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군복을 벗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 근대화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주겠느냐. 둘째,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따져도 이것은 현실 불가능했다. 그래서 총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민주선거에는 합헌적인 집권 방식이 아니라 헌법에서 선출된 합헌정부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었다. 권력을 우리가 잡아야 무슨 뭐를 하든지 하지. 이거죠. 문제는 이러한 권력 찬탈 행위는 그야말로 이 유교적 명분이라든지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달리 강했던 아주 문민정부의 역사와 전통이 700년 이상 이어왔던 이 나라에서 집권에 대한 정통성과 명분을 결여한 게 됩니다. 바로 이 집권에 대한 정통성 결여가 통치기간 내내 그리고 이분이 무덤으로 간 이후에도 공격당하는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군사정변이 아닌 정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정희 같이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그에게 국가를 통치하라고 권력을 맡길 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지성적이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으로 국가 발전에 공헌을 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꼽는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셨고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죠. 나중에 이것을 어쨌든 하여간 구조조정하고 성공을 시켜가지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준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집권을 한 방식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부산정치파동이라는 이 정변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 간선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대통령 당선 못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총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절대 이 사람은 집권할 수 없었습니다. 12.12, 5.18이라고 하는 이 그 국가의 위기 사태가 없었다면 전두환이라는 육군소장이 국가 대통령 자리에 오를 확률은 0%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이런 지도자를 선거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뽑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지금 정말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온갖 정말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무슨 조폭 세력하고 연결이 됐다는 둥 뭐하는 둥 이런 사람이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몇 % 지지를 얻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러고도 박정희나 이승만이 부산정치파동 전두환이 쿠데타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를 바라보는,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무덤에서 다시 나오신다면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한탄을 하실까요? 아니,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 준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국가가 책임을 져요? 국가가 책임을 지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책임을 져주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하나씩 둘씩 뺏어가는 겁니다. 그 대가로. 이따위 슬로건 다 뒤집어 엎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국가가 아무리 도와줘봤자 소용없다.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네 인생 네가 개척해 라고 아마 국가 슬로건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냥 새벽마다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새벽전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나와서 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지금 국민이 반대한다고 지금 당장 그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내일로 미루고 남의 탓이라 하면서 야당 탓이라 하면서 언론 탓이라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냥 미사일을 쏘고 핵공갈을 해대고 그러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무슨 비상안보회의 열어가지고 한숨만 쉬고 앉아있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북한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는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이거는 정치 집단으로서 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무슨 미군 얼굴만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북한의 침략을 받으면 당당하게 보복하고 주변국에 할 말을 하면서 협조를 받을 것은 협조를 받는 이런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반신불구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 정부가 하던 거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요. 다음 정부가 시작이 되면 전 정부가 하는 거 다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이 국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때 전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다 몇 기를 져야 되고 도로는 얼만큼을 뚫어야 되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는 어떻게 그 구조조정을 해서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장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에 이 초짜들이 와가지고 계속 헛방만 날리다가 끝나는 거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더 잘 사는 내일을 위해서 중장기 플랜을 세워가지고 국가의 어떤 시스템적 경영을 통해가지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전 국민을 들들들 볶고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게 싫으니까 박정희를 욕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월 16일 날 한 차례만 쿠데타를 행한 게 아니고요. 1964년에 또 한 번 일으키고 1972년에 또 한 번에 거의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들 밥 좀 먹이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좀 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해외를 나가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이거 누구 덕에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이 안 계셨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분에게 당신 왜 합헌적인 절차를 거쳐서 왜 집권 안 했어? 이 독재자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선거에 나왔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제대로 알고 뽑았을까 하는 자문부터 먼저 하는 게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0월 유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이분은 뭐 때문에 10월 유신을 단행을 했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